결혼 5년 차에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자마자 2달 후 그녀에게 쌍둥이가 생겼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유한입니다. 올해 30살이고요. 장성 씨와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습니다. 이 5년 동안 저는 팽이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했고 시부모님께도 100이면 100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죠. 제가 장씨 가문에 아들, 딸을 낳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에는 시부모님도 그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끔 이웃집에 손주봤다는 소식을 들먹이며 은근히 재촉할 뿐이었죠. 저와 장성 씨도 애가 타서 여기저기 점집을 찾아다니고 한약을 자루째 마셨습니다. 병원 검사 서류는 작은 산처럼 쌓였지만 제 뱃속은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를 깨워 아침밥을 지으라고 했고 아침밥을 다 만들면 마당을 쓸고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제가 알라치 못하는 안탈기라며 장씨 가문의 대를 끊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서러워 장성 씨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는 늘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연세가 많으셔서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야. 네가 좀 더 참아. 게다가 네 뱃속에 계속 소식이 없으니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당연하잖아.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도 여자입니다. 저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임신을 위해 저는 심지어 좋아하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임신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간식도 모두 끊고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몰래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제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장성 씨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장성 씨에게 전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장성 씨는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유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내 몸은 아주 건강해. 분명히 네가 문제인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몸에 무슨 문제가 있겠니? 분명히 네 뱃속이 쓸모없는 거지. 뭘 핑계를 찾으려고 해. 그때부터 그들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저 혼자 시켰고 맛있는 음식은 모두 장성 씨에게만 주었습니다. 저는 무료 가사도우미 같았고 심지어 가사도우미만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39도까지 열이 났을 때 장성 씨에게 따뜻한 물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겨우 감기 좀 걸렸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우리 밥 해주는 거 방해하지 마. 라고 말했고 장성 씨는 옆에서 TV를 보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그래도 포기하기가 아까웠습니다. 제가 좀 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주말 장성 씨의 사촌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아이를 안고 제 앞에서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똑한지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촌 언니의 손을 잡고 콧물, 눈물 쏟으며 울면서 자신이 팔자가 기구해 알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얻어 평생 손주 볼 일은 없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얼굴이 화끈거려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장성 씨는 저를 변호해주기는 커녕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유한,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했는지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임신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는 거야? 장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5년이야. 네 뱃속에 아무 소식도 없어. 우리 엄마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난 지쳤어. 우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 장씨 가문의 대를 네가 끊을 수는 없어. 집은 우리 장씨 가문이 산 거고 예금도 장성 씨 거야. 너는 빈손으로 쫓겨나. 당장 나가. 저는 눈앞에 이 냉정한 모자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5년 동안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런 남자, 이런 가족이라면 붙잡을 가치도 없다고. 저는 장성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몸만 나가는 건 안 돼. 집은 당신의 집이 샀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부모님이 내셨어. 이 5년 동안 집안 살림 비용도 대부분 내가 감당했고 예금에도 내 몫이 있어. 나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내 것을 찾아낼 거야. 장성 씨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사납게 말했습니다. 유한, 좋게 말할 때 들어. 만약 네가 나랑 재산을 다투려 한다면 내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두려울 거 없어. 내일 오전 구청 앞에서 만나.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과 완전히 작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주민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겨 구청 입구에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살살하게 불어와 팔을 스쳤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외투를 여미고 계단에 서서 장성 씨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짐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또다시 아려왔습니다. 제가 정성껏 고른 식기들, 직접 수놓은 쿠션, 그리고 결혼할 때 찍었던 웨딩 사진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에 담겨있던 추억들은 이미 장성 씨와 그의 가족들의 냉정함에 의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렸을까 장성 씨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했으며 명품 가방을 들고 요염하게 걸었습니다. 심지어 장성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장성 씨는 저를 보고 아무런 표정 없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들어가자.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무시하고 장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왜 당신이랑 같이 여기에 왔어? 장성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임몽유 씨야. 내 여자친구. 네가 나한테서 완전히 해방되는 나를 증명해 주려고 데려왔어. 여자친구? 저는 멍해졌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성 씨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임신을 못해서 이혼한다는 것은 그저 그가 미리 생각해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장성 씨, 정말 파렴치하구나. 임몽유 씨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 장성 씨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완 씨 맞죠? 그렇게 장성 씨를 욕하지 마세요. 당신 뱃속이 한심한 걸 탓해야지. 장씨 가문의 며느리 자리 차지하고 5년 동안 낳았으니 당신이랑 이혼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저와 장성 씨 사이의 일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임몽유 씨는 비웃으며 손을 없어. 임몽유 씨는 비웃습니다. 자신의 아랫배를 쓸어 만졌습니다. 무슨 상관이 없어요. 머지않아 제가 장성 오빠에게 튼튼하니 없어요. 머지않아 제가 장성 오빠요. 이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장성 씨를 보며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몽유 씨의 말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몽유 씨는 이미 내 아이를 임신했어. 유한, 너를 봐. 그리고 몽유 씨를 봐. 똑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너는 알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감히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고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성 씨, 어제 제가 재산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 잊었어?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부모님이 내신 2천만 원이고 이 5년 동안 집안의 수도, 전기, 가스, 식비 등 대부분은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에서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 후 함께 모은 1천만 원도 있어. 이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어. 나는 반드시 내 몫을 찾아낼 거야. 장성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한, 좋게 말할 때 들어. 내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잖아. 그 돈들은 다 내가 번 거야. 인테리어 비용은 네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내신 거지. 누가 강요했어? 임봉유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장성 오빠한테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해? 영치 좀 있어라.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저는 그들을 보며 갑자기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장성 씨, 감히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을 수 있어? 그때 의사도 내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 문제가 있는 건 당신이야. 당신은 검사받으러 갈 용기가 없어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긴 거야.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야. 장성 씨는 제 말에 아픈 곳을 찔렸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손바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보안 요원이 와서 장성 씨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밖으로 나가서 싸우세요. 장성 씨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사납게 말했습니다. 유한, 두고 봐.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야. 오늘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재산은 확실히 정리해야 해. 지금 옆에 있는 조정실에 가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임몽유 씨가 장성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성 오빠, 저 여자랑 싸우지 마. 저런 여자란 말 한마디 더 섞으면 화만 나. 재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찾아올 방법이 많으니까. 일단 이혼부터 해. 내 뱃속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아. 장성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조정실에서 얘기하자.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어림도 없어. 저는 그들을 따라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장성 씨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돈들은 저의 피땀 어린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성 씨와 임몽유 씨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관은 우리에게 먼저 진정하라고 한 다음 차례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인테리어 비용지불 증명서, 5년 동안의 집안 살림비,
이체 기록을 모두 조정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성 씨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체 기록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내신 것이니 공동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몽유 씨는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린다느니, 돈을 뜯어내려 한다느니, 돈을 뜯어내려 한다느니, 심지어 제가 결혼 생활 중에 문란했다는 헛소문까지 지어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들과 다투었지만, 그들은 둘이서 한 목소리로 다투었지만 장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납게 말했습니다. 유한,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마. 오늘 빈손으로 이혼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소문들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네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할 거야. 임몽유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당신이랑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주제 넘게 굴지 마. 저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얼굴을 보며 화가 나고 서러워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제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소문을 퍼뜨려도 나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당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혼은 오늘 할 수 있지만 내 재산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역겨울 것 같았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밖의 바람은 더욱 거세져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저는 갈 곳 없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다니. 바람을 피우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당하다니. 생각할수록 서러워 사람이 없는 구석을 찾아 주저앉아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10분 정도 울었을까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할까 했지만 걱정하실까봐 망설이다가 다시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힐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한 씨. 뒤를 돌아보니 우리 회사 대표님인 구현성 대표님인 저보다 5살 많고 잘생기고 훤칠하며 일 처리가 빠르고 단호해서 회사 내에서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년간 일했지만 평소에는 업무 외에는 사적인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얼굴에 눈물을 닦고 다소 민망하게 말했습니다. 구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구현성 대표님은 제 앞으로 걸어와 빨갛게 부어오른 눈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유한 씨를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유한 씨를 괴롭혔습니까? 그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 울분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님.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울먹이는 소리여서 그분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성 씨와 임몽유 씨도 구청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와 구현성 대표님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임몽유 씨가 즉시 장성 씨의 팔짱을 끼고 다가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유한 씨 아니니? 이혼하자마자 벌써 새 남자를 찾았네? 그런데 당신 안목도 별로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찾다니. 장성 씨도 거들었습니다. 유한, 내가 충고하는데 헛수고하지 마. 네가 다른 사람을 찾아도 애를 못 낳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누가 너랑 결혼하면 망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막 반박하려는데
구현성 대표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장성 씨와 임몽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장성 씨는 구현성 대표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누군데? 당신이랑 상관 있어? 이건 나와 내 전처 사이의 일이야. 구현성 대표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사이며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장성 씨와 임몽유 씨도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구현성 대표님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지만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돌려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한 씨를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한 씨를 눈여겨 감탄했고 유한 씨의 인품에도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이런 가족은, 이런 남자.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장성 씨와 임몽유 씨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유한 씨는 저 구현성의 여자입니다. 당신들이 다시 그분을 괴롭히거나 그분에게 나쁜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제가 당신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위험이 가득했고 눈빛의 차가움은 장성 씨의 팔을 잡고 있던 성 씨와 임몽요 씨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장성 씨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장성 씨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구현성 대표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 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유한 씨, 우리 가요. 말을 마친 그는 제 손을 잡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도 안심이 되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장성 씨와 임몽효 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최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검은색 세단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신사적으로 제가 먼저 차에 타도록 한 다음 자신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심장이 토끼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은 구현성 대표님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거래사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길을 지시하는데 집중하고 있었고 옆모습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눈여겨봤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눈여겨봤다는 걸까? 대표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충동적이셨던 거 아니세요?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모르잖아요. 구현성 대표님은 고개를 돌려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 저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유한 씨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회사에서 3년 동안 유한 씨는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했고 지난번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유한 씨가 밤샘 작업을 해서 만든 기획안 덕분에 회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의 위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저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분이 알아봐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한 씨가 성품이 선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한 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한 씨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아침에는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한 번도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한 씨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성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저는 늘 쓸모없고 애도 못 낳는 여자였을 뿐 아무도 저를 이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감동이고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순간적인 감동 때문에 섣불리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혼의 상처가 너무 커서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대표님도 장성 씨가 말하는 것을 들으셨죠? 저는 대표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아픔이자 제가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현성 대표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 저는 유한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한 씨가 정말 문제라고 확신합니까? 장성 씨가 그렇게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문제가 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유한 씨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 낳으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 그의 말은 마치 따뜻한 물줄기처럼 순식간에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의 방어선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조건 없이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성 씨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버렸지만 구현성 대표님은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유한 씨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표정을 보고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먼저 일정 기간 동안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유한 씨와 장성 씨의 재산 분쟁을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가 유한 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장성 씨는 이미 저에게 온몸에 상처를 주었는데 제가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어쩌면 구현성 대표님이 정말 저를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나보는 것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님, 저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동안 대표님은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현성 대표님은 제가 승낙하자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유한 씨에게 어떤 일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사는 곳 제가 새들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리려고 하자 구현성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유한 씨, 재산 분쟁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잘 정리해서 내일 출근할 때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유한 씨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씨의 것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구현성 씨.
구현성 씨. 이 기간 동안 정말 폐를 많이 끼쳤네요. 구현성 대표님은 서둘러 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참, 변호사와의 소통을 위해 제가 유한 씨 연락처를 변호사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전화 잘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구청 입구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회사 안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만이 그 불쾌한 일들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변호사가 정말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장성 씨에게 연락해서 제 재산을 조속히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도 저를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았고 가끔 점심시간에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거나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제 의사를 존중하며 천천히 저와 가까워지려 한다는 것을 저도 서서히 경계를 풀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 구현성 씨가 일할 때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실 매우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후 새들어 사는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몇몇 익숙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장성 씨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임몽일 씨였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을 줄이야. 그들을 보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뒤돌아 도망가려 했습니다. 장성 씨가 즉시 달려와 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유한, 왜 도망가?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할 말 없어. 비켜. 장성 씨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서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한, 이 뻔뻔한 계집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자마자 네 회사 대표랑 붙어먹다니. 정말 신분 상승을 노렸구나. 내가 보기엔 네가 진작부터 계획한 거야. 우리 아들을 차버리고 돈 많은 남자 찾으려고. 임몽일 씨도 거들었습니다. 유한, 돈 많은 대표님 만났다고 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애 못 낳는 여자라는 거 잊지 마. 고 대표님은 지금 당신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분이 당신이 애 못 낳는다는 걸 알면 분명히 장성 오빠처럼 당신을 버릴 거야. 그때 가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볼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장성 씨 아버지도 입을 열었습니다. 유한, 우리가 오늘 온 건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온 거야. 그 구 대표랑 당장 연락 끊고 우리 장씨 가문으로 돌아와. 몽효 씨가 아이를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당신네 장씨 가문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군요. 그때는 당신들이 나를 장씨 가문에서 쫓아냈고 장성 씨는 바람을 피웠고 당신들 가족이 나를 모욕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고 대표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다시 돌아오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장성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한, 좋게 말할 때 들어. 우리 가족은 너에게 충분히 관대했어. 뭘 더 바라? 그 구 대표는 너에게 진심이 아닐 거야. 그저 너를 가지고 노는 것뿐이야. 그가 질리면 너는 여전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가 될 거야.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구현성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구현성 대표님은 재빨리 제 옆으로 걸어와 저를 뒤에 숨기고 차가운 눈빛으로 장성 씨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성 씨는 구현성 대표님을 보자 마음속으로 움찔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 대표님,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으니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세요. 구현성 대표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는 이제 내 여자입니다. 그분의 일은 곧 내 일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그분을 괴롭히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감히 나랑 상관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장성 씨 어머니는 불복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전차한테 말 좀 했다고 왜 괴롭히는 게 돼? 게다가 저 여자 스스로 뻔뻔하게 당신한테 붙어먹은 거잖아. 그녀의 말을 채 끝나기도 그나기도 전에 경고하는데 당장 유한 씨에게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재산 분쟁 처리를 서두르게 해서 당신들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구현성 대표님의 말투에는 위험이 가득했고 눈빛의 차가움은 장성 씨 가족을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장성 씨는 구현성 대표님이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이성 대표님이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현성 대표님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는데 저는 유아이 씨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다시 그분을 괴롭히거나 그분에게 나쁜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제가 당신들이 이 도시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말을 마친 구현성 대표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 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장성 씨 가족의 억지를 부리고 유한 씨를 질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이 옆에 있으니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도 안심이 되는 온기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그분에게 들어와 앉으라고 하려는데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이 놀랐죠? 원래 퇴근하고 유한 씨를 데리러 와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 그들이 유한 씨를 괴롭히는 것을 봤네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대표님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표님에게 태를 끼쳤네요.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구현성 대표님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예에 차릴 필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유한 씨, 우리 혼인신고하고 결혼합시다. 혼인신고하고 결혼하자는 네 글자를 듣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순식간에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로 약속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빨리 혼인신고를 제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반응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반응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장성 씨 일가가 더 이상 함부로 유한 씨를 결혼 증례가 더 이상 함부로.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동안 그가 저를 돌보고 보호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구현성 대표님은 제 대답을 듣자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감격해서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유한 씨.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화창한 월요일을 선택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없었고 우리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혼인관계증명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제 마음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때 결혼이 고통스러운 감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구현성 대표님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밝은 방 3칸짜리 집이었고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아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방마다 안내하다가 마지막으로 안방 옆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제가 특별히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아기 방으로 바꿀 겁니다. 비록 제가 전에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아기를 가지래가 우리 아기를 제 마음이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장성 씨의 가족은 아이를 낳는 것을 저의 원죄처럼 여겼지만 구현성 대표님은 제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에게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퇴근 후 저와 산책하며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며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아내의 역할에 적응하며 그의 생활을 돌보고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평범하고도 행복한 날들은 제가 예전에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2달이 되었을 무렵 저는 요즘 들어 온몸이 나른하고 뭘 먹어도 입맛이 없었으며 자주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런 증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저를 걱정하며 기어이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먼저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아플까봐 걱정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 스스로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임신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생각은 떠오르자마자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제가 장성 씨와 결혼해서 5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구현성 대표님과 김신하지 못했는데 구현성 대표님은 제 긴장한 모습을 보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정기 검진이니까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들쭉날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임신하셨어요. 벌써 6주 차입니다. 임신이라고요? 저와 구현성 대표님은 동시에 소리쳤고 서로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궁 내 초기 임신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순식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도 너무 감격해서 저를 꼭 안으며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유한 씨,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의사가 이때 다가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2분 축하드립니다. 참, 초음파 결과로 보면 아기집이 2개예요. 일단 쌍둥이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받으시고 임신 초기에는 충분히 쉬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쌍둥이라고요?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쌍둥이라니 이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저보다 더 감격해서 의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집에 가요. 유아 씨, 푹 쉬어요. 앞으로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먼저 휴가를 내도 됩니다.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스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계속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저만을 바라보는 이 남자를 보며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시 임신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쌍둥이라니. 집에 돌아오자 구현성 대표님은 가장 먼저 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저에게 몸조리 잘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구현성 대표님은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한 다음 자신은 부엌으로 달려가 저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아랫배를 만지며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와 구현성 대표님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기를 반드시 잘 보호해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에 데려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소식이 곧 장성 씨의 귀에 들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현성 대표님의 모습과 아랫배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두 개의 작은 생명은 온 집안을 따스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행복은 정말 늦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구현성 대표님은 저를 귀한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고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임신 중 주의사항을 많이 찾아보고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회사 쪽에는 저희 장기 휴가를 내주어 제가 편안하게 태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저를 돌봐주시고 몸에 좋은 온갖 식재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도 직접 아기들에게 입힐 작은 옷과 양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직 아기들의 성별은 모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행복은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구현성 대표님이 회사 일을 처리하러 간 사이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임신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가 왔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성 씨였습니다. 그를 보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성 씨는 문을 밀치고 들어와 제 아랫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유한, 너 임신했어?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배를 감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임신했어. 그래서 뭐? 이 일은 당신이랑 상관없어. 당장 나가. 하지만 장성 씨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임신했다고? 이 아이? 어쩌면 내 아이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성 씨, 염치 좀 있어라. 우리가 이혼한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고 나는 임신 6주 차야. 당신이 시간 개념이 없어도 상식은 있어야지. 이 아이는 나와 구현성 씨의 아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상관없어. 장성 씨는 막무가내로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가 언제부터 눈이 맞았는지 알아? 어쩌면 이 아이는 내 아이일 수도 있어. 유한, 내가 말하는데 이 아이는 장씨 가문의 씨앗이야. 너는 반드시 나에게 돌려줘야 해.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저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장성 씨,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말하면서 휴대폰을 잡으려는데 장성 씨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제가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감히 경찰에 신고해? 장성 씨는 사납게 말했습니다. 유한, 내가 충고하는데 현실 직시해. 아이를 나에게 넘겨주면 너를 편하게 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만들 거야. 그때 가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볼래? 그에게 잡힌 손목은 옥신거렸고 뱃속 아기가 걱정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성 씨가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재빨리 달려와 장성 씨를 밀쳐내고 저를 뒤에 숨겼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의 힘은 매우 강해서 장성 씨는 몇 걸음 뒤로, 매우 강해서 장성 씨는 몇 걸음 뒤로, 매우 강해서. 구현성 대표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보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성, 감히 내 여자와 아이를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군. 장성 씨는 몸을 바로잡고 구현성 대표님의 분노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움찔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구 대표님, 그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우리 장씨 가문의 씨앗이에요. 구현성 대표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유한 씨가 임신 6주 차인데 당신네 이혼한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당신 아이일 수 있어? 내가 보기엔 당신 질투에 눈이 먼 것 같군. 말을 마친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불법 침입과 임산부 고해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장성 씨는 구현성 대표님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제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납게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한, 두고 봐. 이 아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 초라하게 사라졌습니다. 장성 씨가 떠난 후 구현성 대표님은 서둘러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한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뱃속 아기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손목이 좀 아플 뿐이에요. 아기도 괜찮을 거예요. 아기도 괜찮을 거예요. 구현성 대표님은 아픈 듯 제 손목을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단 내 잘못이야. 당신을 혼자 집에 두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마음속으로 서럽고 두려웠습니다. 장성 씨가 이렇게 미쳐 날뛸 줄은 몰랐고 심지어 제 아이를 빼앗으려 할 줄이야. 구현성 대표님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가 당신과 아기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했죠. 좋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검사를 받아서 그가 완전히 단념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장성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끈질긴 껌딱지 같아서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검사 결과가 그를 완전히 단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저와 제 아기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말한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실력 있는 친자 확인 기관에 연락해서 사흘 뒤에 장성 씨와 함께 검사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성 씨가 딴짓을 할까봐 구현성 대표님은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입회하여 모든 절차에 공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비록 아이가 구현성 대표님의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장성 씨 같은 사람과 엮여서 이런 모욕적인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역겨웠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불안함을 알아채고 매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검사를 마치면 장성 씨의 끈질긴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감정 당일 장성 씨는 유난히 들떠 있었고 임신한 그의 새 여자친구 임몽효 씨도 데려왔습니다. 임몽효 씨는 저를 보자마자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 내가 보기엔 그냥 일찍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아이는 분명히 장성 오빠의 아이일 거야. 당신이 돈 많은 대표랑 결혼했다고 해서 남의 남자 뺏고 남의 아이 임신한 사실이 바뀌는 줄 알아? 저는 그 여자와 말싸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이 즉시 제 팔을 잡아 끌며 말을 하십니다. 구현성 대표님이 즉시 제 앙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들어가. 유한, 감정 결과 나오면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아이는 오리장식 가문의 아이야. 너는 반드시 나에게 돌려줘야 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의사를 따라 채취실로 들어갔습니다. 채취 과정은 금방 끝났습니다. 소량의 피를 뽑았을 뿐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장성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임몽유 씨는 그의 옆에 기대어 있었고 가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먼저 집에 가요.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가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감정기관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구현성 대표님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구현성 씨, 저는 정말 두려워요. 만약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현성 대표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유한 씨, 저는 당신을 믿고 우리 아기들을 믿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저는 이 두 아기가 저와 당신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하늘의 안심제 같았고 제 마음속 불안함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그 후 닷새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성 씨는 매일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감정 결과를 재촉했고 제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이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몇 번 경고하자 그는 겨우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마침내 7째 날 오후 변호사가 구현성 대표님에게 전화해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긴장되었고 손까지 떨렸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우리에게 감정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장성 씨와 뱃속 태아의 친자 관계가 배제되었음을 지지하며 구현성 씨와 뱃속 태아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지지한다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드디어 놓였습니다. 구현성 대표님도 한숨을 쉬며 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아기들이라고. 바로 그때 장성 씨와 임몽유 씨도 달려왔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그들에게도 통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장성 씨는 제 손에 들린 감정 보고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조급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친자 관계 배제라는 글자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들린 감정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분명히 너희가 짜고 친 거야. 감정 결과를 위조한 거라고.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성 씨, 사실을 존중해 주세요. 이 감정 보고서는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공증인이 입회했으므로 어떤 위조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성 씨가 계속 변명하려는데 임몽유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성, 당신 나를 속였어. 당신 몸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지 않았어? 왜 유한 씨가 당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거야? 설마 당신이 문제였던 거야? 임몽유 씨의 말이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예전에 의사가 제 몸에는 문제가 없으니 장성 씨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그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저는 장성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성 씨,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어. 감정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의사가 내 몸에는 문제가 없으니. 당신한테 말했잖아. 의사가 내 몸에는 문제가 없으니. 당신은 계속 거부했어. 장성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리며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임몽유 씨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장성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장성,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불임인 거야? 빨리 말해. 장성 씨는 그녀에게 몰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때 의사가 내 정자 활동성이 낮아서 임신이 쉽지 않다고 했어. 뭐라고? 임몽유 씨는 벼락을 맞은 듯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라고? 그럼 내가 임신한 아이는?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아랫배를 움켜쥐었고 얼굴은 매우 난감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장성 씨를 보았고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임몽유 씨가 임신한 아이도 장성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반전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성 씨는 제 아이를 빼앗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임이라는 비밀까지 폭로되었고 심지어 임몽유 씨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장성 씨와 임몽유 씨의 당황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그의 업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아 씨, 우리 가요. 여기 일은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 순간부터 장성 씨가 저를 괴롭힐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구현성 대표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안에서는 여전히 임몽유 씨와 장성 씨의 다툼 소리가 들렸고 장성 씨 어머니의 욕설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장성 씨가 감정 결과와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했고 그의 어머니가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가 아내 소란에 기분 상할까봐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듣지 마세요. 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듣지 마세요. 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 집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마음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5년 동안 짓눌려있던 돌덩한 짓눌려있던 동안 짓눌려있던 짓눌려있던 그 후의 날들 저는 편안하게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모든 불필요한 약속을 거의 취소하고 매일 정시에 집에 돌아와 저와 아기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와 산책하고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으며 심지어 전문 산후 도우미를 고용해서 저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게 했습니다. 장성 씨 쪽 소식은 동료들과 이웃들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몽유 씨와 장성 씨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임몽유 씨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장성 씨의 아이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장성 씨가 자신의 감정과 돈을 속였다고 말하며 장성 씨와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장성 씨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임몽유 씨의 뺨을 때리고 그녀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임몽유 씨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는지 쫓겨난 후 곧바로 장성 씨 회사로 가서 장성 씨가 부임이고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장성 씨는 원래 회사에서 평소의 행실 문제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 명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그가 회사에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그를 해고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장성 씨는 더욱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불임이고 임몽유 씨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화병이 나서 알아누웠고 집안에 얼마 안 되는 예금으로 노인들의 병원비를 대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장성 씨는 자비를 하며 하루하루 개처럼 힘들게 살았습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임몽유 씨가
나중에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갔지만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 아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몽유 씨를 욕하며 자신을 고의로 유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몽유 씨는 궁지에 몰리자 다시 장성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성 씨 어머니에게 몽둥이로 쫓겨났고 이웃들에게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저와 구현성 대표님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장성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트 할인 코너에서 특가 달걀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런 할인 품목은 절대 사지 않았고 늘 거만하게 굴었었는데 그도 저와 구현성 대표님을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잠시 민망함과 질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못 본 척하며 카트를 밀고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못 본 척하며 구현성 대표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일렁임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된 것은 모두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고 남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성 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빚 독촉을 받다가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병세가 더욱 심각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성 씨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성 씨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되어 매일 아파트 단지에서 미친 사람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유한히 우리 가족을 망쳤다느니 임몽유가 여우 같은 년이라느니 했습니다. 이웃들은 장성 씨 어머니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그들 가족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궁지로 몰아넣었으니 지금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구현성 대표님이 전에 저의 재산 분쟁을 처리해 주었던 것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장성 씨에게 제 부모님의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과 우리가 결혼 후 공동으로 모은 예금의 절반인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장성 씨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없었고 법원은 강제 집행하여 그들의 집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장성 씨는 궁지에 몰리자 또다시 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저에게 말을 전하며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장성 씨에게 당장 돈을 갚든지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떤 흥정할 여지도 없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장성 씨는 구현성 대표님이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그의 평판이 너무 나빠서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 씨 가족의 비참한 결말을 보며 제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저에게 좀 더 잘해주고 그렇게까지 가혹하고 냉정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일은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우리 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좋지 않던 날들이 모두 지나갔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성 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8억 원에 팔렸습니다. 법원 판결로 저에게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일부는 장성 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장성 씨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장성 씨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를 모시고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장성 씨 가족의 끈질긴 괴롭힘에서 벗어나자
저의 임신 기간은 유난히 편안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모든 불필요한 약속을 거의 취소하고 매일 정시에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서재를 저의 전용 휴식 공간으로 바꾸고 제가 좋아하는 화분과 책들을 놓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스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랫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저의 행동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매일 직접 제 발을 씻겨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며 밤에는 제 배에 귀를 대고 두 아기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의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말을 마칠 때마다 제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저에게 영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산책하며 젊은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의 부모님도 자주 오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저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고 아기들을 위해 값비싼 용품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며 저와 아기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구현성 대표님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하나, 우리 아들이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얻은 건 정말 큰 복이야. 예전에는 아들이 일에 너무 몰두해서 좋은 짝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그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구나.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구현성 대표님은 미리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에 연락했고 전문 산부인과 의사에게 모든 과정을 맡겼습니다. 그는 출산 가방을 진작부터 준비해 두었는데 그 안에는 저와 아기들에게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제가 출산 후 사용할 수도 있는 스킨케어 제품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 자신보다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예정일이 되던 날, 저는 갑자기 아랫배에 진통이 느껴졌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서둘러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유한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검사 후 자궁문이 이미 열렸으니 분만실로 들어가 출산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출산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거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마다 분만실 밖에서 구현성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뱃속의 두 아기들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노력 끝에 두 번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제 두 아기들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아기들을 안고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녀 쌍둥이입니다. 아들은 3, 1 kg, 딸은 3 kg입니다. 모두 건강해요. 저는 힘없이 웃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고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분만실로 달려와 가장 먼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유한 씨, 고생했어. 고마워.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두 아기들을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애정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구현성 대표님의 부모님도 달려왔고 건강한 두 아기들을 보고는 기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의 아버지는 구현성 대표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복도 많지.
산후 회복 기간 동안 구현성 대표님은 내내 제 옆에 있어주며 제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산후 도우미도 이렇게 세심한 남편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기들도 매우 순해서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예쁜 아기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구현성이라는 이름으로 구념한 그완와이맨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평생 평안하고 순조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딸에게는 구념이의 그완와임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평생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두 이름에 모두 염, 생각할 염자가 들어간 것은 그가 이 가정을 위해 제가 희생한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소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들의 100일 잔치날, 구현성 대표님은 성대한 100일 잔치를 열어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우리 네 식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축복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저와 친했던 몇몇 동료들은 제가 지금의 모습을 보고는 저를 위해 기뻐하며 제가 마침내 고생 끝에 낙이 왔고 올바른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구현성 대표님은 한 아기를 안고 저는 다른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제 두 아기들 100일 잔치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제 아내 유안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해 준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는 평생 동안 그녀와 두 아기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할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 속 사랑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장씨 가문에서 당했던 서러움, 장성 씨에게 버림받았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행복을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성 씨는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를 모시고 낡은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자비를 해서 버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임봉효 씨는 외지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삶이 매우 고달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지금의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남녀 쌍둥이 아기들이 있으며 양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구현성 대표님은 제가 출산 후 회복된 후에도 제가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해 주었고 저의 직책을 조정해 주어 제가 자아실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구현성 대표님이 두 아기들과 놀아줍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때 저는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결국 공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창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저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난은 저를 다른 쪽 창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힘들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구현성 씨와 함께 두 아기들을 잘 키우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의 작은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갖고 나갈 겁니다. 저는 선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빛과 온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창에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